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 모시고 2024년 금융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요, 여의도에서 자산운용사에서 일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너희들이 인정하는 업계 최고 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진짜 농담 아닙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우리 홍진채 대표님을 꼽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로비를 하시는 겁니까? 두 분 중 한 분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2024년 많은 분들이 증시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아서 우리 송경제에서 특히 꼭 이분으로 첫 테이프를 끊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은 숫자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얼마에서 얼마 사이를 전망하세요? 여러분들은 업계 최고수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증시 전망을 묻기에는 아마 최악의 게스트가 저일 것 같은데 숫자로 대답하면 되나요? 아니, 그럼 편하실 대로 하시죠. 3658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그 증시 전망 같은 거 하면서 그 의사결정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건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하도 많이 한 그래도 얘기니까.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그래요? 주세요. 네. 증시를 전망하고 그러니까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장일 거다, 약세장일 거다, 부합장일 거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먼저 내리고 그럼 강세장일 때 내가 투자를 해야지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탑다운이라고 부르는데 탑다운 의사결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은 50% 이하의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은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회사, 내가 잘 아는 회사, 그나마 비싸지 않은 회사, 그런 회사에 집중을 해서 시장에 신경 쓰지 않고 상관없이 그냥 좀 길게 들고 가는 이런 게 그나마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게 원하는 형태의 대답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시긴 했어요. 그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사실 이번 증시에 새로 유입된 많은 분들은 어찌 보면 코로나19의 유동성에 힘입어서 대세 상승장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증시라는 게 전반적인 큰 파도 그런 것들이 내 수익률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구나 이 경험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을 이제 기대하지 마시고 좋은 회사를 골라서 거기를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좋다. 그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한 진행이군요. 왜 이러세요? 멋지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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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동안 강세장의 맛에 좀 물들어 있던 분도 많으시고 할 텐데 그런 강세장은 쉽게 오는 게 아니고 강세장에서 번 돈은 내 실력으로 번 돈이 아닐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임을 한두 해 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서도 장기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우리 인생에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해석해도 될까요? 이제 2024년도는 과거와 같은 강세장까지는 기대하면 안 된다. 근데 작년이 강세장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작년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좀 그 투자자들 간의 수익률의 괴리는 아마 역대급으로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이제 특정 업종들의 쏠림이 되게 심했고 그리고 특히나 펀드 매니저들은 또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시장을 못 쫓아가는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특히나 또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공매도 세력들 이런 분들은 또 특히나 핫한 주식들 공매도했다가 수익률이 아예 마이너스 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 투자자들 간의 수익률 편차는 굉장히 심했을 건데 그래서 작년이 그다지 좋은 장이 아니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어쩌면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쏠림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던 분들은 포지션을 잘 유지를 하고 있다면 그 쏠림이 이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뭐랄까 증시 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꼽아 보자면 최근에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 외국인 LP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 이분들은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그 자산 배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채권이나 다른 대체 자산 대비 주식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국 신흥국 혹은 신흥국 내에서 한국과
그 이외에 다른 신흥국 이렇게도 구분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투자자분들 중에서 올해는 한국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문의를 주는 외국인 LP들이 꽤 많다라고 들었어요. 왜요? 그게 일단은 이제 뭐 당연히 잘 아시는 이슈겠지만 그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어쨌거나 얼마나 인하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예.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고 그러면은 당연히 달러 약세, 신흥국 강세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그 신흥국 중에서 믿을 만한 펀더멘탈 좋고 성장률 괜찮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중국을 많이 하지만 예.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정세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리고 대만도 이제 대만은 펀더멘탈이 튼튼하긴 하지만 또 국제 관계상 이제 중국과의 분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의 프락시로 늘상 꼽히던 게 한국이었는데 한국은 고질적으로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가 너무 시클리컬 그 사이클이 너무 심하다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중국과 대만의 대체제로서 한국이 그나마 손꼽히고 있고 그나마 이제 뭐 미국과는 이제 동맹으로 불리고 있고 그리고 네. 특히나 그 사이클 산업이어서 원래는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하였으나 이제는 그 한국의 중심인 반도체 산업이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잖아요. 근데 네.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이 된 지 이제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들어온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분들은 이제 반도체가 업사이클로 돌아섰을 때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잊어버리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가 업사이클로 돌기 시작하면 그때 분기별로 나오는 어닝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익률이라든가 전반적인 이익의 크기 뭐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계속 매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주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인공지능이니 뭐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뒷단에는 반도체가 있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HBM 등등등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거는 그 레거시라고 하잖아요. 뭐 PC라던가 다른 기존의 대형 수요들이 돌아서지 않고 있었던 건데 이쪽도 어느 정도 돌아설 기미가 보이고 그 다음에 HBM 등등등이 캐파를 잠식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런 한국을 이끄는 반도체 산업이 턴어라운드를 할 거고 그래서 펀더멘탈리 파괴력이 있을 거고 항상 그 최근 몇 년간 계속 그 연말 연초에 이제 다음 해를 전망했을 때 연초면 올해겠지만 네. 180조 정도를 전망을 했다가 쭉쭉쭉쭉쭉 빠져서 120, 130조 코스피 순이익 기준으로 이렇게 끝이 났었는데 근데 이게 반도체가 다운 사이클일 때는 항상 연초 전망 대비 30% 정도가 하락하고 끝나는 실제 순이익이 그렇게 됐었는데 반도체가 업 사이클일 때는 오히려 연초 전망치보다 순이익이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오히려 광고 듣고 다시 얘기 제가 말이 나누시죠. 길었군요. 예. 벌써.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4년 금융시장 전망해보는 시장 가져보려고요. 시간 가져보려고 홍진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때문에 탄력 받으셨는데 잠깐 끊겼는데 반도체가 한번 사이클 돌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다 이 말씀 주시면서 올해의 어닝 수치 이거 얘기하시다가 딱 끊긴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중간에 끊는 진행이 처음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사실 연초에 올해는 순이익 전망치가 예상을 상회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기는 원래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해요. 그래서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전망이 틀릴지도 모른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감안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긴 하는데 네. 아무튼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그거랑 예. 별개로 그래서 올해는 순이익 전망치가 현재 180조 정도인데 코스피 순이익 기준으로 근데 어쩌면은 이보다 연말에 까봤을 때 그보다는 크게 하회하지 않고 어쩌면 그보다 상회할 수 있을 몇 년 만에 보는 그런 해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치를 그래도 그 좋은 쪽의 전망에는 살짝 넣어보는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즈음에는 반드시 연초 전망치를 달성 절대 못한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상회할 가능성도 넣어주는 게 좋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오른다 떨어진다 보다는 편안하냐 불편하냐 별 생각 없냐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 아마 코스피 시가총액이 2084조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180조로 시작해서 20% 정도 빠져서 한 150조 정도로 끝날 거다라고 하면은 이게 2,100조 정도 되는 코스피 시총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예. 근데 만약에 180조에서 진짜 우리가 행복회로 돌려서 200조 정도를 보고 2,080조 이러면은 뭐 쏘쏘? 네. 네. 그다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태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는 맘 편하게 그냥 종목들 내가 잘 찾아서 베팅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금리 기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현업에 계신 분으로 전망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거와 함께 종목을 잘 고르는 게 무엇보다 투자 성과에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금리 기조와 같은 매크로한 변수들은 종목 고르는데 어떻게 반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덜 두시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가 보통은 그렇게 하죠.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회사가 금리 인상의 수혜주인가 피해주인가, 금리 네. 인하의 수혜주인가 피해주인가, 혹은 그 전방 산업, 혹은 그 이 회사의 원가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들을 보면서 그 비즈니스가 매크로 변수, 즉 금리라는 변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통 뭐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예. 부르고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피해주라고 부르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또 뭐 당연히 그거는 일단 되게 기본적인 분석 과정에서 예.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하긴 하는데 제가 기업을 볼 때는 그거는 그거고 그냥 장기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장기 금리는 근데 대충 한 3, 4%, 4% 정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고 할인율을 그 이상으로 잡는 예.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저는 할인율을 한 10% 정도로 잡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 금리가 10%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그렇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실적을 봤을 때 이 실적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은행주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경쟁 은행들이 다 금리 인상의 도움을 받아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 회사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질 때의 기준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돼서 좋다 사자, 금리 인상돼서 나쁘다 팔자 이게 아니라 실적을 까볼 때 이게 좋은 실적인지 나쁜 실적인지를 평가를 할 때 금리를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네.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시거나 예측하시고 투자하실 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네. 사실 그 제가 좀 의아하게 느끼는 점은 지금 파월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해석들 그래요? 이게 좀 저는 오히려 의아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파월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 파월이 하는 말들은 다 연준의 설립 의도와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언론에서 네. 가끔 인용하는 걸 보면 다른 얘기인 것 같기도 해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년 내내 굉장히 매파적이었다가 예. 연말 들어서 비둘기적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은 또 매파적이기도 하고. 예. 근데 저는 이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좀 시장의 호들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연준의 설립 의도가 무엇인가,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저는 소방수라는 비유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 버냉키가 쓴 그 위기의 징조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영어 원제가 파이어파이터예요. 네. 소방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주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게 기본적인 역할인 집단이고 예.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역할을 잘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근데 뭐 시장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동안 그 1990년대 앨런 그린스판 이후로 연준의 역할이 워낙에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모두가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것도 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어쨌거나 그 불이 났을 때 불을 꺼야 하는 그 집단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불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저기 물을 좀 뿌려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 불이 안 나서 불을 끌어가지 않고 있는데 너네 뭐 하고 있느냐라고 연준에다가 계속 그 뭔가 칭얼거리는 그런 상태다. 연준과 시장의 관계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건 경기 침체라고 저희가 얘기해도 될까요? 경기 침체와는 조금 다를 수 예. 있는데 저는 일단은 시스템 리스크, 신용 위기. 예.
네. 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른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경기 침체도 물론 연준이 대응해야 하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금융위기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는 게 연준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예. 경기 침체에는 사실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하는 기관은 하나 더 있죠. 정부, 네. 그쵸. 네. 그래서 사실 그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의 힘이 훨씬 더 강하고 규모가 큰데, 근데 그동안 90년대 이후로 그리고 2008년 이후로 특히 그 통화 정책의 힘이 굉장히 강화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하자면 길어져서 지금 제가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네. 그 원래는 그 통화 정책의 크기보다 재정 정책의 크기가 한 10배 정도 커졌다가 지금은 3배, 2.5배 정도까지 통화 정책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가설인데 현재 그 옐런과 파월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다시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무게추를 옮겨주고자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연준은 긴축적으로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재무부에서는 재정을 계속 풀고 있는 예. 사실 그 보통은 그 같이 풀고 같이 줄여야 이게 밸런스가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준에선 돈을 줄이고 있는데 재정을 계속 풀면 이게 엇박자 아니냐라는 표현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데 네. 사실 역사적으로 둘 다 풀었을 때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고요. 예. 둘 다 긴축을 했을 때는 엄청난 침체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풀고 다른 쪽이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밸런스가 맞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고강도의 팀워크라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었고 그냥 연준은 어떻게 보면 법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물가 잡는 것이니까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그냥 그런 모습 아닐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서를 달았다시피 네. 이거는 저의 소설일 예, 수 예, 있다. 예. 네. 네. 아무튼 근데 이 소설을 확장시켜 나가자면은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이 네. 되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옐런은 바로 잘릴 거고 파월의 임기가 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그래요? 매우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게추를 넘겨주려는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러면은 오히려 약간은 지금의 이런 움직임은 정치적인 이런 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음모론을 살짝 섞어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뭐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왜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느냐에 대해서 전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 얘기를 하려면 완전 고용의 정의가 무엇인가부터 예.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냥 제가 얘기를 하자면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 보면은 완전 고용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고용 한 단위를 늘렸을 때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 거시경제 전체에서도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 그 비용이 이제 그 노동자의 임금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임금이 소득이 되고 소득이 소비가 되고 등등등 이렇게 거시경제에서 네. 돌고 돌잖아요. 근데 한 단위의 고용을 늘렸을 때 고용을 늘린 만큼 100% 인플레이션으로 반영이 될 때 물가 상승으로 그대로 반영이 됐을 때 그때의 고용량, 그 늘리기 전의 고용량을 완전 고용이라고 한다라고 네. 케인즈는 정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완전 고용보다 고용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네. 정부가 뭐라도 해서 고용량을 늘리는 즉 유효 수요를 창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은데 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포인트는 만약에 현 시점이 완전 고용이 달성된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예. 여기서 고용량을 더 늘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기가 과열되는 거 아니에요? 네, 경기가 과열되고, 네, 그 인플레이션보다 소득이 더 적게 늘어나서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네. 거죠. 그래서 GNI랑 CPI를 그 같은 표에 놓고 그려보면은 사실 이게 경기 침체랑 굉장히 관련성이 높더라고요. 네, 저는 그 도표를 그려주는 부분을 거의 못 봤는데 실제로 프레드에서 그려보면은 그게 경기 침체랑 굉장히 관련성이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21년, 22년은 GNI가 전년 대비 거의 10%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CPI도 그 정도 수준으로 높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소득이 10% 이상으로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고용을 더 늘려서 소득을 더 늘려주는 정책을 취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는 이제 CPI를 낮춰서 이제 소득과 물가 사이의 갭을 늘리는 쪽으로 예. 정책을 취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2023년에 접어들어서 물가도 내려가는데
근데 소득이 또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어쨌거나 그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과거에 예전에 보면 한 10년 전, 20년 전 보면은 6.5%의 실업률도 완전 고용이라고 정의를 하던 때가 예. 있었거든요. 참고로 제가 아까 완전 고용의 정의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정의를 제가 다른 누구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케인즈가 그렇게 말한 건데 네. 보통은 뭐 어떤 특정 퍼센트를 가지고 이 정도는 완전 고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뭉뚱그려진 표현을 하는데 네. 아무튼 자 현재의 3% 수준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네. 실업률인 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굳이 소득이 떨어지곤 있지만 사실 소득은 그 전에 굉장히 높았던 거고 불평등이 심했잖아요. 예. 고소득자는 안 잘리고 서비스업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집으로 가셨다가 이제 다시 일터로 복귀하면서 임금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태였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구성비의 변경인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소득이 10%로 높아졌다가 확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CPI가 3% 밑으로 현재 명목상 제시하는 타겟인 2%로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거를 확인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게 연준의 생각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정리를 잠깐 하자면 고용률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에서 고려 대상으로 놓지 않아도 될 상황인 걸로 판단되고 따라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원래 목표치에 해당되는 구간까지 가는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데서도 많이 한 얘기겠지만 그 파월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아서번즈가 되는 거잖아요. 예. 파월은 폴 볼커가 되고 싶은 게 목표고 그렇죠. 아서번즈가 되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 예. 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비둘기적으로 빠르게 선회를 했다가 다시 물가가 튀어버리면은 망신스럽죠. 아서번즈가 되는 네. 거니까 예,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작년 12월 시점에서의 그 FOMC의 의사록은 도대체 뭐냐? 저는 거기에서 포인트는 사실 24년 전망도 전망이지만 25년에 한 번 더 인상할 거다라고 9월 점도표에 23년에 한 번 더 예. 인상할 거라고 9월 점도표에 나와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 인상이 없다라는 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그 시나리오로 좋은 쪽 나쁜 쪽 그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고 손익비를 계산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망하더라도 혹시라도 한 번 더 올릴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올렸을 때 그때 베팅을 해야지라고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 전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채권 입장에서는 그 하방 리스크가 사라진 거잖아요. 네. 뭐 주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한 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인하하는 거를 보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자라고 기대를 하던 사람들이 우수수 들어오면서 좀 시장이 약간은 과열이 됐던 거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023년 점도표에서 추가 인상이 사라졌다. 네. 이게 굉장히 큰 임팩트였다라는 거고요. 사실 24년 전망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예. 25bp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3번 내리냐 4번 내리냐 이 차이보다는 23년에 그 인상 없어진 게 컸고 예. 그럼 현 시점에서는 사실 24년의 그 최종 금리가 어느 수준에 머무를 거냐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연준도 사람들이고 그들의 전망, 그들의 예측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 않거든요. 맞아요. 계속 수정하잖아요. 네, 계속 수정을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연준의 그 회의록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게 이건 연준의 약속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오산이고요. 네,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 선제적 대응이냐 데이터 드리븐이냐 예. 그 두 개의 기준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예. 현재는 명백하게 데이터 드리븐 예. 자료를 보고 나서 후행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연준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봤을 때 실업률은 연말 들어서 이제 3.7까지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소득은 많이 떨어졌고 PMI가 되게 장기간 50 언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연준에서는 계속 시차가 걸린다. 통화 정책은 긴축적인 건 맞다. 그러니까 현재가 자연이자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자연이자율도 케인즈의 정의에 따르자면은 완전 고용이 달성되었을 때 그냥 그 시점에서 이자율을 자연이자율이라고 네. 부를 거기 때문에 자연이자율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라는 게 케인즈의 네. 얘기였거든요.
아무튼 자연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긴축적인 상황. 너네가 시장이 압박을 느끼는 건 알겠다. 그러나 우리는 물가가 충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시차가 있으니까 시차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진짜 경제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서비스업 PMI는 계속 50을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준이 움직이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었던 건데 예. 그러니까 사실 그 12월에 그 이제 그 회의 결과만 발표가 되고 사람들이 열광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예. 그때 발표된 성명서를 보더라도 금리를 인하하겠다 대단히 비둘기적인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긴축을 네. 멈췄다라는 얘기죠. 네, 그 전달 거에서 any라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었을 예.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할까? 그게 사실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아까의 그 음모론 소설을 하나 끼얹어 본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 당선 그 이게 재선을 할 때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재선에 실패한 케이스가 여럿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일까라고 음모론을 끼얹어서 해석을 해봤었는데 네. 역시나 의사록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록 나오기 전에 제 해석은 그거였어요. 지금은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 네. 저는 그 정도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의사록 나온 것도 대략 그런 논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는 그냥 고지고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긴축적이었고 경제는 충분히 압박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 너네 힘든 거 알겠다. 이제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게 정도로 작년 상반기였으면은 헛소리하지 마라, 징징거리지 마라 이런 태도였다면 지금은 고려는 해볼게. 그 정도로 스탠스가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연준이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본인들이 물가를 잡았다라는 확정적인 증거를 보고 그 다음 금리 기조를 낮추기 시작한다. 이렇게 전망한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네. 근데 네. 조금 첨언을 하자면 네. 그 경로에서 만약에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로 갈 때는 선회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뭐 다른 것도 여쭤볼 게 아니라 금리만 확실히 배워도 될 것 같은데 작년 연초에 2023년 연초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뭐라고 전망했냐면 작년 연말이겠죠. 작년 연말에 즈음 되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낮출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어요. 기억하시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23년 연초의 23년 연말 그렇죠. 말씀하시. 네. 예, 23년 연초쯤에 많은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23년 말쯤 되면 아마 연준에서도 금리를 좀 이제 낮추기 시작할 겁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금융권은 뭐든지 투자를 선반영해야 그러니까 먼저 돈을 넣어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치를 실제 실행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도 거기에 매우 크게 동의하고요. 그런 이 점을 오늘 기억해 주시면은 아마 오늘 요거 하나는 벌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연준의 KPI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아니다. 네. 네, 연준은 주식쟁이들 돈 벌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기관이 그렇죠.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주식쟁이들은 언제나 죽는 소리를 해가면서 연준아 나 죽겠다 우리 좀 도와주라라고 계속 징징거리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네,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 시장 참여자 중의 상당수는 네, 연준의 죽는 소리를 계속 하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많은 청취자분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궁금할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는 늘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준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연준의 기준금리 기조라는 걸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건데라는 구체성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지금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한국이 연준 올린 거를 못 쫓아갔잖아요. 네. 물론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올리긴 했었지만 한국 경제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였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가 좋았고 그래서 미국만 이렇게 독야청청했던 거고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주면은 다른 나라들 한국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들도 약간
약간 숨통이 트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준이 올리는 만큼 우리가 못 따라 올리면은 외화 유출이 되고 달러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네. 수입 물가 올라가고 특히나 물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냥 숨통이 트인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대단히 좋을 건 아니지 않을까 정도인 거죠. 기존에 연준이 올린 만큼 못 올리고 버티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예.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안 좋을 거냐 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우리가 따라서 낮추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단히 나쁠 거냐 하면은 저는 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국이 굴러가는 경제는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물론 특정 뭐 아까 말씀하신 건설이라던가 그런 여러 섹터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전반적인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수출 기업들이 실적이 얼마나 좋으냐 네. 여전히 여기에 엮여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이제 반도체가 돌아설 거고 사실 작년까지는 자동차 등등이 어느 정도 버텨줬는데 이제는 반도체가 바톤 터치를 해주고 세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네.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금리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큰 스윙 팩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전반적인 금리 수준보다는 그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연준도 그 경기 침체보다는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핀포인트로 특정 어떤 분야에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려고 할 때 여기서 시스템 리스크라 하면 이제 채권이 부도가 나서 뭐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보고 상각을 하고 그게 이제 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 그럴 가능성인 건데 거기서 핀포인트로 대응은 그래도 한국에서도 꽤 대응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정부가 그런 핀포인트 접근을 해야 되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그런 핀포인트 접근의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두고 우리가 앞으로 조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깊이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물어보려는 욕심을 부렸는데 홍 대표님 모실 때는 한 분야를 딥하게 여쭤보는 게 맞는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또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